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타민 C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수능 완성을 지금 같이 수능을 이제 저랑 같이 준비하는 고3 학생하고 이제 국어 정리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수능 완성을 그냥 아직 사만 놓고, 그러니까 사기만 하시고 아직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못 보신 학생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저의 그 컨텐츠들이 막 너무나 대단하고 막 이렇게 무슨 뭐 3개월 만에 뭐 1등급 만들기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매일매일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공부가 효율적이더라라는 이렇게 소소한 꿀팁들을 좀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항상 수능 연계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치시면 내년에 대학생이 되시는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이라고 아마 돼 있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혹시 이제 학생 여러분이나 학부모님들 중에서 교재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다 보니까 이게 2024년도 걸로 되어 있는 교재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가끔 계세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해가 2024년이면 올해 수능을 쳐서 내년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을 1학년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치룰 학생들이 봐야 되는 연계 교재는 2025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를 하셔야 해요. 아마 제가 그 수능 완성 교재까지는 그 표지까지는 제가 못 닿았는데 표면이 그 뭐라 그러죠? 후르츠링이라 그러나 옛날에 왜 한때 되게 유행하던 그 시리얼 있죠? 그 여러 가지 색깔 알록달록한 그 시리얼이 아마 표지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수능 완성을 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완성이 연계 교재 중에서 가장 막바지에 나오는 교재라고 알고 있고요. 전 과목에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EBS 측에서도 출판사 역할을 하고 또 있기 때문에 막판에 나오는 교재에서 연계율이 높아야 학생들이 그 교재를 많이 사겠죠. 구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수능 연계율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능 완성은 적어도 국영수는 좀 사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책을 사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처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실 이런 책들이 올해 국어 같은 경우도 지금 수능 완성이 뒤쪽에 그 모의고사 오해분이 또 실려 있는 페이지까지 저희가 한번 보면은요. 거의 문제 페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 한 6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60페이지 아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300에서 200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두꺼운 책을 봤을 때, 그죠? 맨 앞장만 조금 저희 속된 말로 깔짝거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학생들한테 이거를 지우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국어 수능 완성을 사시면 이 책의 차례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책이 몇 페이지에는 뭐가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법과 장문을 샀기 때문에 자, 독서, 유형 연습 이렇게 해서 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 유형 연습이 40에서 77페이지, 그 다음에 화법이 87에서 93, 장문이 98에서 105페이지, 화법과 장문 같이 합쳐져 있는 게 112에서 121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계획을 세울 때나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책을 구입을 하시면 전체 페이지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펼쳐서 먼저 살펴보시기를 조금 조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페이지를 펴시면 그쵸.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저희가 수능을 볼 때 국어를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교시의 국어를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올해 또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입시를, 아마 수능 고사장을요, 약간 부정행위 방지 같은 걸 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전날에 알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을 치러 가셨을 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굉장히 먼 데로 만약에 배정을 받으셨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막 정신없이 달려가셔서 거의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저는 좀 느지막하게 나왔는데
7시 반 넘어가면 거의 입시를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아침에 막 부랴부랴 가서 1교시부터 이렇게 긴 우리말을 읽다 보면 사실 조금 요즘 친구들 말로 현타가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험자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이 어떤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가고요.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학생들은 그래도 1교시에 영어나 수학을 보는 것보다 국어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또 저도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국어를 조금 우리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교시에 벌레벌레 막 뛰어갔는데 처음에 막 첫 장부터 이렇게 긴 지문이 막 나와. 네, 이거는 약간 그 독서 지문이기 때문에 또 약간 딱딱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자, 이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학생하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문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읽자마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좀 나오고 있죠.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히나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을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답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답을,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반드시 찾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오답인지. 그죠? 네. 정답만 찾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 요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정답이 아닌 애들이 진짜 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잘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어는 이렇게 지문을 좀 잘 읽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리거나 반대로 앞에는 틀리는데 뒤에는 맞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끊어읽기 하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사실은 저는 국어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읽을 때 압도감 때문에 이렇게 싫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끊어 읽으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오는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지문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2배로 걸리겠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문을 읽을 때 지금 읽기 전에 먼저 조금 눈에는 안 들어오겠지만 이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 완성 그 구성이요. 그 해답지를 이렇게 따로 별첨된 해답지가 있는데 그 해답지에서 사실은 이 답을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 그 모의고사가 5회가 수록이 돼 있는데 그 별첨돼 있는 해답지는 그 모의고사 해답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런 답은 다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좀 이게 좀 뒤죽박죽이 돼서 좀 그런가 봅니다. 네, 요거 조금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같은 책에 이렇게 답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지 별첨에 있는 답지에는 실전 모의고사 5회분 답지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런 문제의 답지는요. 그 뒤쪽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답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읽으실 때 정답만 찾지 마시고 자, 오답이 왜 오답인지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매산비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준비할 때. 근데 매산비도 되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도 구성이 잘 돼 있고 기출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답이 왜 정답이고 그다음에 오답이 왜 오답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물론 이런 거를 좀 보실 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눈에 안 들어와도 한 번 읽어봐라. 네,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네, 이 문단에 따르면 읽기를 텍스트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관점이 등장하면서 문해력의 개념도 변화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번 끊어 읽기를 해보세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면 조금 곤란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고요. 구성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학생하고 한번 필기한 거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해 고3인 학생이고요. 네, 이제 수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아까 전에 그 내용을 이제 학생이 좀 문제를 풀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꿀팁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거를 제가 조금 편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간상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끊어읽기를, 요거는 저랑 같이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면서 좀 문제를 이렇게 읽은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좀 연습을 하시면, 네, 아니면 요렇게 보시면 이제 기억의 뭐, 니은의 기능적 문해력, 기억의 뭐, 기초적 문해력, 이런 식으로 약간 중점이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여기 직업 문해력. 그래서 굉장히 좀 중심이 되는 그런 요점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미리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뭔가 색깔펜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읽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지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지우고요.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역시 많이들 뭐 아시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속어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속어법이란 이제 다 답 같을 때, 그죠? 늘 그렇겠지만, 자, 저희가 이제 답이 아닌 경우, 이 친구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읽으면서 일치하는 것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애매한 거를 세모를 쳐놨죠.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하면 이렇게 속어법으로 문제를 푸시면 거의 2개 정도가 남게 되는데 그 2개에서 한번 고르시면은요. 그래도 정답률이 50% 정도는 올라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조금 목차 보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답 찾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금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요거를 보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잠시만요. 네, 요거, 아까 전에 제가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답이라던가 설명이 먼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음, 어, 세설 부분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아, 요거는 잠시만요. 직업문해력. 아, 요거는 좀 다른 답지 같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필기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음. 자, 요것도 지금 3번 그 문제인데요. 이제 요것도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비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했는지 같이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먼저 학생한테 여기 밑에 있는 그 보기, 오지선다를 좀 먼저 읽어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디지털 매체 문해력은 개인의 정보 구성 주체로서의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확장된 문해력 개념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군. 디지털 매체 문해력의 능력 중 접근은 사용법을 알고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읽기, 쓰기 능력과 유사한 면이 있군. 디지털 매체 문해력의 능력 중 분석 및 평가는 사회적 맥락에서 메시지의 영향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문해력의 요소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디지털 매체 문해력의 능력 중 창조는 텍스트의 수용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영화 문해력에 필요한 능력과 유사함을 알 수 있군. 디지털 매체 문해력의 능력 중 성찰과 행동은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고려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확장된 문해력 개념의 특징을 보여주는군. 이렇게 오지선다가 있고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아까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해력이 약 3가지 정도의 문해력이 있었거든요. 기초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푯말 같은 게 있잖아요. 뭐 화장실은 왼쪽에 막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거 그냥 글자를 그대로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문해력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해력이 그 문해력 개념의 어떤 확장과 그다음에 기능적인 문해력이라고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그냥 글씨를 읽고 나 혼자 의미를 파악하는 거를 조금 확장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 그 말 그대로가 아니고 그 안에 숨어진 어떤 뜻이라던가 문맥을 파악하는 역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글이었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 필요한 직업 문해력에 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범위가 가장 협소한 게 어떤 걸까요? 네, 직업 문해력이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직업을 구한다. 내가 회사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자, 대학교 졸업하고 사람들이 막 엑셀이다, 뭐 PPT다, 약간 이런 거 자격증 많이 따시잖아요. 자, 그런 거를 왜 따실까요? 자, 직장에 들어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리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있어. 자, 그러면 과장님이 대리한테 김대리, 아까 내가 그 준비하라고 했던 그 엑셀하고 그 PPT 어떻게 됐나? 내일까지 자료 좀 준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직장에서 이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엑셀이라던가 PPT에 대한 어떤 지식 문해력,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을 쳐서 거기 합격하는 사람들이 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에 통과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문해력이 가장 범위가 좁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잠시 지문을 좀 보시면 르니옵스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매체 환경에서 정보의 구성 주체로서의 개인이 가져야 할 필수 능력으로 디지털 매체 문해력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가장 중심 단어가 디지털 매체 문해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생하고 이렇게 가운데에 좀 필기를 한 거예요. 디지털 매체 문해력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문이 길다고만 좀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지문이 만약에 너무 길다고 느껴지시면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단어들을 옆에 빈칸 많잖아요. 거기다가 정리를 하면서 들으시라는 거죠. 자, 그는 디지털 매체 문해력이 하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능력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차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얘를 또 몇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먼저 접근은 그래서 그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옆에다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접근은 디지털 매체 사용법을 알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일까요? 분석 및 평가죠. 그래서 여기 분석 및 평가 이렇게 두 번째에 적은 거죠. 1번 접근, 2번 분석 및 평가. 자, 접근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에서요. 그 맥도날드나 이런 거에 키오스크 같은 거 좀 작동법을 갖다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내가 그 주문법을 몰라서 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의 접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인스타라던가 또 뭐 있죠? 뭐 트위터 이런 앱을 깔고서 거기에서 내가 글을 남기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디지털 매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법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랑 같이 인스타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조금 부족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쓴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및 평가는 디지털 매체의 메시지를 대상으로 메시지의 신뢰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창조는 자, 창조는 또 창조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 창조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서 뭔가 여기에서 글을 읽으시면서 그냥 조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뭔가 내가 손이 고생할수록 내 머릿속에 이렇게 조금 시각화돼서 박히는 이미지들이 좀 많아지고요. 그래야지 내가 조금 문제를 풀 때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조금 내용을 마련을 해봤고요. 자, 국어 지문 같은 거 저도 옛날에 막 지문 읽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좀 국어 좀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지문을 내가 자꾸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시각화시켜서 넣으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4번이 정답이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영화 여기 친구도 맞췄죠?
자, 영화 문해력이라는 게 뭐였냐면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그 답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 영화 문해력은 영화를 텍스트로 하여 사회적인 맥락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건데 이것이 영화 텍스트를 직접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화의 수용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즉, 영화를 이렇게 대본을 쓰는 거랑 그다음에 그 영화를 갖다가 만드는 게 직접적으로 서로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국어 수능 완성 책을 좀 구성이라던가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좀 저도 이제 방학 특강이라던가 이런 걸 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방학 전보다 더 많이 바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따 또 9월 모의고사를 치게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을 좀 이렇게 잘 분석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또 들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비타민 C였습니다. 안녕.